483페이지 개별 분석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 물건을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그 범위를 확정을 했죠. 그 범위는 이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그다음에 동일 수급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표준적 사용, 빌라, 그다음에 가격 수준 1000에 60,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원룸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개별 분석은 뭐냐면 이 개별 대상 부동산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대상 부동산, 그러니까 물건이죠. 대상 물건 그 자체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대상이면 대상 물건이면 A라 합시다. 그럼 B, C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원룸들이 이렇게 모여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자체를 요 자체를 따지는 겁니다.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분석이라는 건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분석한다? 개별 요인. 이걸 분석을 한단 말이죠. 그럼 개별 요인이라는 게 뭐냐? 아까 쭉 이야기했죠. 상대적으로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있느냐 없느냐, 조망은 잘 나오느냐. 그러니까 조망이라 할까요? 환기가 안 되는 꽤 많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거죠, 이게. 그래서 주거 환경이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창문이 없는 그런 원룸 같은 거 있죠, 이게. 창문이 있으면 좀 비싸고 없으면 싸고 그런데 창문이 없는 데서 거주한다? 야, 참,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반지하. 더 심한 건 이 물건 그 자체가 근린생활시설이란 말이에요. 근린생활시설인데 그것도 반지하에다 주차장에다가 방 하나 만들어서 월세 받는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있단 말이죠. 서울에. 불행한 거죠. 이게. 그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들. 그 다음에 아까 언급한 이제 시공 상태라든가 요즘 날림으로 진 데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 집장사들 그 깡통 전세 한 거 보면 건축주가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 다는 아닐 거예요. 일부의 건축주가 날림으로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수 일어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금 체납한 거 있냐 없냐, 근저당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뭐야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내용들이 당연히 이 대상 부동산에 이 구체적인 가치, 이 가격,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에는 자꾸만 구체적인 가격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걸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알 수 있느냐? 최유효 이용도 파악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1층에 이 상가가 있다고 합시다. 상가. 이 점포가 있다. 점포가 현재 공실인데 무엇으로 넣는 게 여기다 무엇으로 입점을 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PC방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야 편의점도 있고 그 다음에 빨래방도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빌라촌이니까 당연히 2층, 3층은 뭡니까? 그냥 원룸으로 쓴단 말이죠. 원투룸으로 쓰는 게 최유효용이다. 맞다. 그런데 이 상가에는 무엇을 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가장 임대료를 많이 낼 수 있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역 분석을 이미 했기 때문에 지역의 내용에 이제 안단 말이죠. 한번 하나씩 따져보면 일단 요즘 PC방 안 된단 말이죠. PC방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면적도 굉장히 커야 됩니다, 여러분. PC방은.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돼요. 이 데스크탑이죠, 그거. 게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기요금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계속 교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뭡니까? 임대료하고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이 돈이 안 돼요, PC방은 이제. PC방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왜요?
그 집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모바일로 게임 하잖아요, 요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집에서 하잖아요. 안 간단 말이야. PC방 안 가요. 아니다 이거죠, 이거. 들어가면 망할 테니까. 그러다 이것도 아니더라. 왜? 한 집 건너 한 집이 편의점이더라. 안 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면 다 망하는 것들이에요. 그랬더니 주변에 빨래방이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생각해 보. 주변에 이제 빨래방이 없다는 판단은 지역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밝혀냈단 말이죠. 그러면 빨래방이 없으니까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젊은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이 뭐야? 빨래를 해야 되는데 이불 빨래 같은 거는 뭐야? 원투룸에 있는 조그마한 세탁기 갖고 못 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가야죠, 여기. 그럼 이게 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최유효 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최유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2, 3층은 뭐야? 원투룸. 요 상가는 뭐야? 점포는 빨래방.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별 분석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개별 요인을 분석한다. 대상 부동산에. 예,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지역 분석을 통해서 밝혀낸 자료를 가지고 최유효용을 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유효용을 결정할 수 있고 구체적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개별 분석이에요. 자, 483페이지 보세요. 자, 의의가 나오죠. 개별 분석은 보세요. 지역 분석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 이미 이제 지역 분석을 통해서 했죠.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여 개별 요인을 분석하여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고 가격을 결정한다. 이 가격에다가 구체적인 이유만 넣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한다. 이게 이제 개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통합한 게 바로 이제 484페이지에 나와 있는 박스예요. 그 박스에다 별 표시 딱 하고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지역 분석하면 뭐가 나? 부동성과 인접성의 차가 나요. 분석 요인은 뭡니까? 지역 요인을 분석한다. 그래서 무엇을 알아낸다?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 그 다음 분석의 형태를 보면 종합적이고 거시적이고 전체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거시적이라는 게 뭐냐면 용어인데 클 것자에 볼 시자예요. 크게 본다. 그렇죠.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수급권. 그러면 뭐야? 외대역과 회귀역 근방을 전부 보는 거 아니에요. 크게 보죠. 거시적이다. 개별 분석 보세요. 개별성에 차가 나였다.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을 분석한다. 최유효 이용 나오고 구체적 가격 결정. 이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이다. 미시적이란 말 나와요. 미시적이라는 게 뭐냐면 볼 시자에다가 작을 미자예요. 작게 본다. 그렇잖아요. 요 대상 부동산만 보고 있으니까 이건 작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과 관련된 그 가격 원칙이 적합의 원칙이에요. 금방 배울 거예요. 적합의 원칙이고, 그 다음 개별 분석과 관련된 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금방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별 분석과 관계되는 가격제의 원칙은 균형의 원칙이고, 지역 분석과 관계된 가격제의 원칙은 적합의 원칙인데 바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정도만 파악하시면 문제 푸는데 큰 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알겠고,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좀 언급을 하면 이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은 어떻게 하느냐? 이 구체적인 가격이 이제 시장 가치란 말이에요. 우리는 암호로 쓰면 무슨 가치예요? 시장 가치란 말이에요. 요게. 그럼 이 시장 가치를 우리가 화폐, 돈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감정평가 3방식이라는 쓰는 거예요. 감정평가 3방식. 이걸 써서 이 시장 가치를 화폐로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수강생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이렇게 쭉 뭐 20년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20년 가까이 해본 결과 수험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데가 어디냐 보니까 일단은 이제 그 수요 공급 탄력성입니다. 아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투자론에서 투자 분석 기법.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려운 데가 여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융론 정도? 이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지 그 용어가 낯설고 어떤 개념만 이렇게 잘 잡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이도 상중하가 있는데 상은 버리고 난이도 하나, 난이도 중만 맞추면 돼요. 근데 주로 여기서는 계산 문제입니다. 말 문제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작년에 33회 때 3문제를 냈는데 2문제가 계산 문제고 1문제가 말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3문제 내요. 3문제. 3방식에서. 근데 뭐 3분의 2가 계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계산 문제인데 어려운 건 버리는 겁니다. 쉬운 거 위주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공부하고 어려운 건 뭐 버려야지. 그걸 뭐 우리가 감정평가사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것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느냐? 이제 미리 좀 소개하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490페이지 보세요. 박스가 있죠. 그 490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보시면 3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렇게 나옵니다. 이 3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공식이에요. 공식에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진도 나가면서 하나하나 소개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생략한 게 이제 뭐냐면은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465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465페이지 보면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무슨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 이 재자가 여러 개란 뜻이에요. 여러 개, 여러 가지의 원칙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시장의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이 판단 기준이에요. 이것은 좋다, 비싸다, 선호한다 이런 뜻이죠. 이건 아니다, 안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을 부동산의 어떤 판단 기준을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최유효이용 원칙인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요거 말미에 이제 설명할 거고 여기 간단히 보시면 돼요. 장황하게 굉장히 장황하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뭘 보느냐 467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제일 먼저 나온 게 양가로 2번의 예측 또는 예상의 원칙이에요. 예측 또는 예상의 원리. 이건데 예측 예상이라는 건 뭐야? 미래를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런 거냐?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 의의에 보면 기억번 부동산의 가격은 여기서 말한 가격은 가치입니다. 장래의 수익을 예측하여 현재 가치로 환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라는 건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이제 다 전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가치는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과거에 거기가 논밭이든 똥밭이든 공동묘지든 현재가 논밭이든 따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미래에 뭐를 쓸 거냐 이거예요. 미래에 거기가 택지지구로 개발된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것이 기준이 돼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가면은 썩은 아파트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은 어디 가시냐면 강남에 한번 가보십시오. 강남에 그 대치운마 이런 데 가보세요. 그거 50년 다 됐습니다. 아주 썩을 대로 썩었어요. 그렇지만 가격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왜 비싼 겁니까? 일단 거기 강남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조만간에 재건축 하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을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미래 내용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가치에 반영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따라서 가치라는 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미래의 수익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제가 편익이라고 그랬죠. 편익이 뭡니까? 임대 수익과 매각 수익입니다. 미래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여기가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 오르는 거 아닙니까? 가보면 엉망이에요. 그냥 빌라들 막 썩을 대로 썩어 있고. 근데도 가격 엄청 비싸죠. 왜 그래요? 미래에는 뭐요? 새 아파트.
고층 새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가격이 비싼 거예요. 이게 예상 예측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67페이지 자, 거기 됐고요. 467페이지 다시 1번에 의해 기억번에 셋째 줄 쭉 밑줄으세요. 보세요. 예측 예상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격 가치는 과거와 현재 이용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과거에 똥밭이었든 뭐 공동묘지가 됐든 따지지 않겠다 이거예요. 장래에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가 그 예상을 근거로 해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현재가 아니라 뭐야? 미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보다 미래를, 그렇죠? 이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감정평가에 적용해 보면 거기에 다 필요 없고요. 디귿번에 보면 수익환원법에다 밑줄긋이고요. 배울 거예요. 그 다음 둘째 줄에 보면 순수익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환원법에서 보면은 이제 배울 겁니다. 이 수익가액이라는 게 뭐냐면 수익환원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수익가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식이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 또는 뭐라고 그래요? 환원율이라고 그래요. 환원율. 우리 교재는 환원이율이라고 나오지만 본고사는 환원율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거 나왔었고. 환원율.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수익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부동산 가치예요. 부동산 가치. 요 순수익이 뭐야? 미래의 순영업소득이에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예요. 요 환원율이 의미하는 게 할인율이에요. 우리가 투자론에서 배웠죠. 자, 우리가 미래 가치를 어떻게 해요? 할인하는 거는 나누기잖아요. 나누기. 이게 나누기란 말이에요. 나누기. 그래서 할인율로 나눠서 현재 가치로 만드는 거죠.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미래의 순영업소득과 임대수익이죠. 요거는 서로 플러스 관계예요. 그러면 미래의 그 순영업소득이 또는 임대의 수익이 커지면 매각 수익은 자동으로 커지는 겁니다. 이게 증가되려 예상되면 이 플러스 관계니까 가치가 커지는 거죠.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적용되는 게 뭐야? 예측의 원리예요. 수익환원법에서 수익가액 구할 때 요 순수익이 뭐야? 예측의 원리다를 적용한다. 맞다 하셔야 돼요. 우리 본고사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468페이지 보세요. 468페이지 보면 양가로 3번에 이제 변동의 원칙이 나오죠. 자, 읽어드릴게요. 자, 부동산의 가치 형성 요인 나왔어요. 가치 형성 요인 뭡니까? 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하는 거죠. 항상 변동 과정이 있으며 시장 상황이 끊임없이 변하죠. 그에 따라 부동산 유용성도 부단히 변동한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의 가치도 끊임없이 변한다 이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디귿번에다 별 표시하세요. 기준 시점을 확정. 다시 한번 뭐라고요? 기준 시점을 확정. 거기다 별 표시하세요. 따라서 468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이제 변동의 원칙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 상황 쉽게 말하면 시장 상황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이 동일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시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그래서 뭘 확정을 해야 돼요? 기준 시점을 확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 기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서 어떻게 감정평가가 확 달라집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기준 시점이 뭐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은 그게 써놓으세요. 536페이지라고 쓰세요. 이렇게. 536페이지 보면 감칙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이 문구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536페이지 보면 자 뭐가 나오냐? 자 536페이지 맨 밑에 제9조 기본적 사항의 확정의 2항 나오죠.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보세요. 자,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자, 다시 한번 뭘 완료한 날짜요?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예요. 요게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예요. 자, 그럼 여기서 현장 조사라고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현장 조사. 틀렸죠? 문구대로 해야 돼요. 법이니까. 그래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다시 한번 뭐라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중얼중얼 거리셔야 돼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모니터로 뭐 스마트폰이 됐든 또는 데스크탑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뭐 태블릿 PC가 됐든 쳐다볼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대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공부해봐서 다 알죠. 엄청 졸려요, 이게. 집중력이 10분을 못 가요. 그래서 유튜브가 보통 보면 10분에서 15분 내로 하지 30분씩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지쳐서 사람이 안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도 관계상 40분 넘게 수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 뭐예요? 그냥 맴 들린단 말이죠. 여러분 귀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에 자꾸만 말씀을 하셔야 돼. 이렇게 중얼중얼. 좀 옆에서는 좀 이상한 눈으로 보겠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알 게 뭡니까? 자꾸만. 그래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그거 말씀을 하셔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 기준시점 나오면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중요하니까 외워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가조. 이렇게 뭐라고요? 가조를 완료한 날짜야. 이게 나와야 돼요. 제발 가조 이거예요. 제발 가조. 응? 제발 가달라 이거야. 가조. 가조. 또는 뭐야? 조가. 조가가 나와야 돼요. 제가 이제 성이 박씨입니다. 저는 박까지 조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 시점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가조. 또는 뭐야? 조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더 한 말은, 자, 유치하지만, 기준 시점이잖아요. 자, 뭐라고요? 기준 시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하면 뭐가 돼요? 응?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가. 그렇죠? 가. 이거 지읒이 나오잖아요. 가조. 이렇게. 가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으라. 표기를 하라고. 그러면, 글자 보고 이렇게 찍는 거 아니에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치하지만은, 뭐, 법을 공부할 때는 좀 이렇게 유치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시험에 가격조사가 완료한 날짜가 뭐냐라고 묻지 않아요. 그거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논술용을 쓰는 겁니다. 그거는 2차에서. 우리는 그냥 가조만 알면 돼요. 가조가 뭐죠?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가조는 생각나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외울 게 한두 개냐, 이거지,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6과목 중에서 외울 게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탄용코 공법이죠. 제일 많죠. 그래서 머리가 그냥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아유, 참. 고생하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468페이지로 돌아갑시다. 468페이지. 468페이지 보면 이제 다시 이제 뭐가 나와요? 가죠. 468페이지 보면 이제 그죠? 세 번째 나온 게 뭡니까? 대체 원칙이죠. 아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대체 원칙 다 설명했습니다. 아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대체 원칙 아니에요. 서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대체제예요, 대체제. 그러면 이 A, B, C를 임차인은 뭐야? 다 본단 말이에요. 비교한다고 이게. 비교하는 가운데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시장 가치라는 것도 그렇죠? 이렇게 대체제하고 비교하는 가운데서 결정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대체 원칙이에요. 자, 대체 원칙, 자, 기억번. 자, 대체 원칙은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형성된다는 원칙으로 효용이 유사하다면 싼 것을, 가격이 유사하다면 효용이 큰 것을. 이거는 뭐 저기고, 뭐 당연한 얘기죠, 이게. 이왕이면 뭐 싼 게 좋죠. 가격이 같으면 어떻게 효용이 큰 게 좋은 거고. 뭐 비교하는 가운데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대체제라고 한다면 이 얘기죠. 효용이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족이 같으면 가격이 싼 거. 가격이 같으면 어떻게 해요? 효용이 큰 거. 서로 대체제끼리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비교하는 가운데서. 이걸 무슨 원칙이라 한다? 대체 원칙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469페이지 보면 양가로본에 수요 공급의 원칙 나오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가치가 됐든 가격이 됐든 임대료가 됐든 뭐가 됐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70페이지 보면 거기에 양가로 6번에 경쟁의 원칙이 나와요. 경쟁의 원칙.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서로 대체제다 이거죠. 대체제끼리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합니다. 경쟁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서로 A, B, C 건물주들은 양질의 임차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경쟁한단 말이에요. 이 잘못하면 이 경쟁에서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 다 뺏기는 거예요. 공실이에요, 바로 이게. 옆으로 다 가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신규란 말이에요. 신규. 이게 신축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풀옵션이야. 풀옵션이 뭡니까? TV, 냉장고, 에어컨 다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일로 왕창 몰려요. 일로 몰린다고. 왕창 몰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A라는 물건에 뭐가 나와요? 초과 이윤이 나오죠. 그렇죠? 돈을 번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쟁에서 이기니까. 여기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 세 개의 물건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건 뭐예요? A죠. 이쪽 확 몰린다고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럼 뭐 요 B나 C는 뭐예요? 이건 뭐 공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짱 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B나 C가 가만 안 있어요. 이 건물주들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으니까 여기도 어떻게 해요? 여기도 리모델링을 해요.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풀옵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사이에 여기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고, 여기가 더 좋네? 일로 확 몰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초과 이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원투룸, 이 임대사업 하는 것도 힘든 게 뭐냐면은 제일 심한 건 이제 숙박업이고, 숙박업은 3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녹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을 할 때쯤 된 그 숙박업들, 모텔이죠, 모텔들. 이건 똥값이에요, 똥값. 왜냐? 이거 해줘야 되니까. 리모델링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게 없어진다. 그게 무슨 원칙이에요? 경쟁의 원칙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의 보세요. 기억번, 경쟁의 원칙이란 초과 이윤은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초과 이윤은 경쟁을 통해서 감소 또는 소멸한다. 이 경쟁의 원칙이다.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거죠. 만약에 경쟁이 없으면 계속 초과이 나오겠죠. 그럼 영원한 건 없는 거죠.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에 보면 기회비용이라고 나왔는데 일단 기회비용부터 먼저 해야 돼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선택을 하면 포기하는 게 나와요. 이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기회비용이에요.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셔갖고 내가 개공이 됐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1년을 딱 이제 두들겨 보니까 주판을 튕겨 보니까 주판이라면 안 되죠.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뭐 예를 들어서 현금 흐름 또는 수익과 비용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예. 근데 뭐 옛날 분들은 그냥 주판을 튕긴다 그러거든요. 아직도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져 보니까 자, 월 한 500 정도 벌었다 이거. 500만 원 정도 월 벌었다 이거요. 됐다 이거. 그런데 이분이 뭐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월 평균입니다. 월 평균. 만약에 이제 공부해서 공무원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이건 일반직이고. 그러면 이제 장기 평균을 한번 내봅시다. 장기 평균을 내보니까 이게 공무하면 월 이것도 한 300? 너무 작은가 요건 한 400? 이렇게 벌 수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 젊은 친구인데 30대를 합시다. 30대의 젊은 이 수험생이 개공을 하면은 월 500을 벌고 공무원과 경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월 300, 400 본다 이거야. 장기 평균을 따졌을 때. 그러면 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딱 맞는 게 뭐예요? 이거 뭐라나, 이게 사업하시는 게 딱 맞는 분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공무원 못 합니다. 들어갔다가 다 나오세요. 왜냐, 그 경직되고 그런 데거든요. 뭐 여기 그 수험생분 중에서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그 틀 안에서 말입니다. 이게 군대 문화. 그러면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은 못 견집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분은 뭐야, 영혼이 자유로우니까 이런 거 자영업하는 게 딱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다. 그러면 이걸 선택함으로 해서 이거 포기했잖아요. 포기한 것 중에서 두 개 중에 큰 거, 월 400. 요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건 뭐야? 자, 선택을 했어요. 포기한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야? 기회비용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분은 제대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30대 요 수강생분은 최유효 이용이 맞는 거예요. 예, 사업하는 게. 근데 만약에 이게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 보세요. 경찰을 하게 되면 뭐야? 장기 평균. 이제 경찰이나 공무원은 뭐 연금이 있잖아요. 우리 개업 연금 없습니다. 그런 거. 근데 장기 평균을 내보니까 연금까지 다 생각을 해보니까 따져보면 이게 한 700 되는 것 같더라 이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종신토록 그 경찰 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수강생분들 중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30년 경찰 생활하고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요. 한 400 정도 나와요. 그때 나와요. 10년 전에 400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지금은 뭐 더 받으시겠죠? 그럼 한 700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적성도 또 뭐요? 공무원이 딱이다 이거죠. 이게 딱 그냥 동그라미 X, 불법, 그 다음에 적법 이런 거 탁탁 하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시잖아요. 대쪽 같은 분. 이런 분 이게 딱이지.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이거 아니지. 일로 갔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기회비용을 따지는 거 뭐냐면 만약에 이건 이제 제가 직업으로 했는데 그 물건은 이제 용도가 돼야 되겠죠. 용도가 뭐 빨래방, PC방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선택한 것보다 기회비용이 더 크다? 그럼 이거는 잘못된 선택이에요. 최용 아니다는 얘기야 이거. 그럼 빨리 바꿔줘야지. 용도를 변경해야죠 이렇게. 그때 따지는 게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기회비용 원칙.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뭐냐면 471페이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사람이나 부동산, 특히 부동산 중에서도 뭐야? 상가. 이게 뭡니까? 적성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적성. 이게. 적합한 성질, 적성. 그래서 각각 다 사람이 달라요. 개별성. 다릅니다, 다. 그럼 그 사람한테 가장 맞는 그 적성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역시 부동산도 뭐예요? 특히 상가. 제일 알맞는 이용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유효용이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롱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자, 여기는 갑이라는 분이고, 여기는 A라는 물건이에요. 어떤 분이 계속 직업이 바뀌는 거야. 그 얘기는 적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다음에 요 A라는 물건이 계속해서 세입자가 바뀌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럼 뭐, 저기 뭐 중개업자 입장에 좋죠. 들어왔다 나갔다. 그 좋은 거예요, 그게. 계속 이제 거래하니까. 그 다음에 인테리어업자 좋지.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니까 돈 버는 건 누구만 버냐면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인테리어업자하고 중개업자만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적성이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 적성이 안 맞는 건 뭐냐? 최유효 이용을 결국 인간이나 이 부동산이나 최유효 이용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그러면 이제 안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착하면 롱런 하거든요. 그럼 그것이 거기에 적성에 맞다, 최유용에 맞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공부를 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적성이 이게 이제 자영업과 맞는 거. 이거 자영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소공한다 그거 잠깐 하는 겁니다. 그거
하고 이제 그 개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장사로 이게 되느냐 이런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뭐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사에 대한 그런 걸 공부뿐만 중개사 공부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돼요. 이 사업이니까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471페이지 보면 뭐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기회 원칙이 나오죠. 자, 기회 원칙이 뭐냐? 자, 기억번 밑줄 그으세요. 자, 기회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 가치는 대상 부동산의 생산비 합이 아니라, 즉 투하된 비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대상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의 기여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얘기예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투하된 비용, 즉 건축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전체 가치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이게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감정평가에 적용해 보면 기억번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 밑줄 보세요.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전체 가치가 10억이래요. 10억 전체 가치가. 그런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대요. 엘리베이터가 없답니다. 근데 이거의 설치비가 투하된 비용이에요. 이 설치비가 이게 한 1억 정도 들어간대요. 1억.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좀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10층 정도 되는 건물에 좀 큰 거 한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설치비가. 그럼 2대를 달면 1억이 되겠죠. 그럼 1억에 설치비를 투하하면 여기다 1억을 투자했잖아요. 이 건물에다가. 그러면 정확히 이 전체 가치가 11억이 되느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게 기여의 원칙이에요.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 해서 11억, 12억, 13억이 될 수도 있고 그대로 10억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여의 원칙이에요. 1억을 투자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기여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전체 가치에. 그랬더니 만약에 하게 되면 예상을 해보니까 15억이 된다 이거죠. 전체 가치가. 그러면 요 갭이 얼마예요? 5억이죠. 5억이 플러스 되는 거 아니에요. 남는 장사죠, 이게. 그러면 가격은 전체가 5억이 오르는데 1억을 투자했으니까 기여분이 더 크잖아요. 이걸 기여분이 더 크다고 얘기해요. 남는 장사란 말이지. 지금 해야지. 이거 뭐야? 추가 투자 한다, 이거. 추가 투자. 오케이. 근데 만약에 보세요. 거꾸로 1억을 투자했는데도 그대로 10억이다.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결국은 이제 이 기여의 원칙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투하된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투하된 비용이 뭐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가치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얘기죠. 여기서.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가 월급쟁이 할 때 처음에 입사할 때는 이제 뭐야? 명문대 출신이 뭐 이렇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해야죠. 그렇지만 나중에 부장 달고 이사 달고 할 때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고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능력에 의해서. 그게 바로 기여의 원칙이에요.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방줄이 어떻게 되느냐 안 따져요. 그러는 거 따지는 회사들은 이미 다 망했습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그만큼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그거에 의해서 이 몸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여의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보느냐? 9번에 보면 균형의 원칙인데 이 균형의 원칙이다 별표셔야 돼요. 아유, 이거 맨날 나옵니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 제원칙에서 문제 냈다. 10중 8구 균형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별표시 딱 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기억번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 요소 간의 내부 결합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니은번에 보면 거기 별표시 하세요. 내부 구성 요소. 뭐라고요? 내부 구성 요소. 균형의 원칙 나오면 뭐가 나와요? 대상 부동산의
대상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 내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부 구성 요소. 외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균형의 원칙 나오면 뭐야? 내부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렇게 정 안 되면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균형의 원칙이 기억이잖아요. 좀 유치하지만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부니까 뭐야? 니은이잖아요. 기억, 니은 이렇게.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 기억, 내부. 그래서 니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거기 보면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그 47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감정평가에 적용해 보면 기억번 토지는 전면 너비, 획제 깊이, 형태 등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건물은 면적, 높이, 방해 배치, 복도, 설비, 계단 등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토지와 건물이 어떻게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토지와 건물을 내부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부.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부 하면은 토지와 건물이 나와야 돼요. 어차피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다 있는 거니까 토지와 건물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부 구성 요소예요.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 높은 가치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균형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토지와 건물이 불균형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주차장 확보가 안 된다든가 또는 뭐야 건물이 이제 배치라든가 또는 레이아웃 뭐 이런 게 또는 냉방, 난방 이런 설비들이 아니라는 거죠.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불편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기능적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 그래서 이제 이용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이게 빌라라면 임차인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임차인. 그 임차인들이 이용하는, 건물주가 여기 이용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임차인 이용하는데 편리해야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풀옵션 다 해주죠? 와이파이 터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베이터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창문도 뭐 해줘야지. 창문 없으면 환기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 이게 균형이라는 얘기지. 그래야 제대로 그 월세가 나온다 이거예요. 양질의 그 뭡니까? 임차인으로 확보 가능하니까. 근데 이런 게 불균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불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엘리베이터도 없다. 많이 걸어 올라가야 된다 이거죠. 싫다 이거죠, 이게. 그러면 여기 안 가요, 여기.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불편하니까. 그걸 기능적 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거기 기능적 감가가 탁 나와줘야 돼요. 자, 페이지 넘기시면 472페이지 보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 맨 위에서 미음번에 보면 기능적 감가라고 나올 거예요. 뭐라고요? 기능적 감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수익 체증 체감하고 수익 배분의 원칙은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473페이지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 3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적합 원칙이 나와요. 이 적합 원칙인데, 자, 보세요. 기억번, 의의 기억번. 부동산의 효용을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에 속한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거기다가 크게 외부라고 쓰세요. 뭐라고요? 적합. 나오면 뭐야? 이게 주변. 외부. 이게 나와요. 이게. 자, 적합이 나오면 뭐야? 주변, 외부. 이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적합. 지읒이죠? 주변, 지읒.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거기 그 니은번에 보시면 경제적 감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경제적 감가. 그래서 이제 여기다 별표시 딱 하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적합의 원칙과 요 균형의 원칙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요 두 개는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왜냐? 거의 여기서 답이 나와요,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물론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게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은 다 알아듣거든요. 알아듣지 못하면은 시험 볼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험에 잘 나온 데가 어디냐? 여기를 잘 짚어주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시험에도 잘 나오지 않는 데를
맹목적으로 공부한다. 그럼 시간 낭비죠, 그게. 공부할 때만 기분 좋은 거예요. 점수는 안 나오고.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하다 하는 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는 건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제 적합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 감가라는 게 뭐냐면, 자, 요게 이제 요 대상 물건이잖아요. 그럼 이 주변, 외부죠, 외부. 외부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전철역. 중요하잖아요. 가깝가 뭐냐? 예? 가까운 게 좋죠. 이게. 그 다음에 뭐야? 병원. 그죠? 그 옆에 그 주거 환경. 어떠냐, 이거. 주거 환경 어떠냐, 이거. 이런 거. 공원이 있냐, 없냐. 이게.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것들이 뭐야? 주변이죠. 그럼 이게 주거용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주거용이니까 서로 뭐야? 이 주변 외부의 내용. 이걸 뭐라 그래요? 기반시설이라 하죠. 우리가 공법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걸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을 딱 갖추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적합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이거는 뭐야? 경제적 감가예요.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극히 열악.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정비법에 보면 극히 열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열악 하면 뭐야? 재개발 사업. 정비 기반시설 양호. 그럼 뭐야? 재건축 사업. 이 정비 기반 시설. 이거 얘기하는 이거. 그러니까 따라 이게 열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이게 이 주변이 이제 엉망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주거환경 개판이라는 얘기죠. 그럼 아무리 이 대상 부동산을 리모델링을 한다 할지라도 가격은 안 오른다는 얘기죠. 주변이 개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주변 외부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건 기반시설이 개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감가야? 이 경제적 감가가 됩니다.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주변, 외부를 보기 때문에 지역 분석이고, 균형의 원칙은 토지 건물, 여기를 따지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 분석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느냐? 47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외부성의 원칙이라는 건데, 적합 원칙과 비슷한 거예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가격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의의 디귿번에 보시면 니은번이네요. 외부 요인이 대상 부동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외부 경제 또는 정의 외부 효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는 뭐라 그래요? 외부 불경제, 부의 외부 효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옆에다 경제적 감가라고 쓰세요. 만약에 이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경제적 감가죠, 이거. 그렇죠? 적합 원칙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진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